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날씨는 이제 꽤 더워졌고요. 장마도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지수는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나의 계좌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간다라는 점을 혹시 느끼지 못하셨는지요? 아무래도 시장의 에너지가 좀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레벨을 조금씩 올리니까 시가총액은 많아지고 지수는 올라가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보다 나의 계좌의 움직임이 의외로 좀 미약하다는 점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증시의 이슈라든지 주변 이야기들, 또 리포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경제의 주자들, 미국과 중국 경기가 이제는 볼만하다는데, 게다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손을 잡는다는데, 상반기 샌드위치였던 우리는 계속해서 왕따일까, 역전의 명수가 될까? 중국과 미국을 좀 세게 건드려 봅니다. 앉아서 쇼핑하는 시대를 열어준 홈쇼핑. 이제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쇼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기대는 꽤나 많았는데 구부러지는 PCB 기업, 실적은 안 좋았다. 버려야 할까? 증시를 뜨겁게 혹은 차갑게 만들었던 종목들이 붙어봅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그동안 풀어놓은 달러를 연준이 도로 가져갈 것 같은데, 걱정이 많아진 증시를 보고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증권사 리포트, 믿어야 할까 버려야 할까? 분석들을 뒤집어 봅니다. 증시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IT 쪽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최근에 팀쿡 회장과 차이나 모바일 쪽의 회장이 만나서 무언가 얘기를 나눴다고 하죠. 애플과 중국의 가장 최대 통신사라고 볼 수 있는 차이나 모바일 쪽 관계자가 왜 만났을까요? 특히 차이나 모바일 가입자 수는 7억 명이 넘습니다. 이런 가입자 수를 고려해 본다면 결국 몇 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 애플도 아이폰 5S와 함께 저가 아이폰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 맞물려서 만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중국의 통신 환경을 보자면 다 아시겠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경 지역 그리고 동남부 지역,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 지역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상해 와이탄 지역을 가보시면 뉴욕 부럽지 않은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리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스마트폰은커녕 전화기도 이제 쉽게 터지지 않는 그런 지역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시화가 최근에 꾸준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중국의 통신 환경은 꽤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의 그림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붉은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보이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보라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보이시죠? 자, 아래쪽은 줄어든다는 얘기고 이쪽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감소하고 있는 것은 투지 서비스. 우리가 이제 불과 한 2, 3년 전까지 썼던 것이 투지 서비스였는데, 중국에서도 투지 서비스가 줄였다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 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3G 이상의 서비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은 2G에서는 쓸 수가 없죠. 아무리 저가 사양의 이 아이폰이라고 할지라도 이 3G 환경에서는 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만들어지는 중국의 저가 아이폰, 애플의 저가 아이폰이 결국은 3G를 배경으로 런칭할 수 있는 그런 폰이라면, 물론 LTE도 적용될 수 있는 폰이 있겠지만 이런 폰이라면 이 중국의 이 환경과는 굉장히 절묘하게 맞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2013년 3분기부터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매출의 증가폭은 아이패드보다는 아이폰 쪽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즉 이때쯤 신제품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쪽 그림과 이쪽 그림을 그대로 우리가 연관지어 살펴봤을 때 이 중국도 3G 가입자가 늘어나고 3G 가입자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저가 아이폰이 나오는 시기에서 지금 팀 쿡 회장이 결국은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과 계속 관계를 넓혀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 제품이 지금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점유율은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하이엔드 아이폰보다는 저가 아이폰을 적극적으로 런칭시키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팀쿡과 차이나 모바일의 관계가 최근에 시작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다음에 이 사진은 언제적 사진이냐면 2010년 사진입니다. 2010년도에 이때는 팀쿡이 COO였죠. 그래서 회장은 아니었고 이제 회장 밑에 정도였을 때였는데요. COO일 때 이미 중국을 방문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팀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무엇 하는 사람이었냐면 휴레패커드에서 유통 전문가였습니다. 휴레패커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결국은 전 세계에 유통시키는데 전문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팀쿡이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이미 중국을 방문해서 차이나 모바일 본사에 방문했던 그 사진이라는 거죠. 이미 팀쿡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폰이 좀 더 대중화되는 그런 시기에 유통을 시키기 위한 사람으로서 CEO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스킨십이 과거부터 진행되었던 스킨십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뉴스가 새로울 것은 없다라는 거죠. 과거부터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 그런 스킨십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뉴스는 의외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살펴볼까요? 자, 지금 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저가 아이폰, 루머상으로 나오는 저가 아이폰 얘기들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조금 조악해 보입니다만, 어쨌든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이 여러 가지 색깔의 아이폰이 나올 거다. 이런 형태로 나올 거다라는 굉장히 수많은 루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거울 얘기도 나왔었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루머 속에서 기본적인 틀은 갖춘 상태. 그렇지만 겉의 틀은 이런 식의 플라스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최근에는 정설리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중국이 저가 제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가 제품 쪽에서 런칭을 크게 가기 위한 아이폰의 애플의 행보가 지금 발빠르게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시사점은 중국은 지금 현재 3G 제품이 늘어나는 가운데 저가 아이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저가 제품들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걸맞게 가기 위한 애플의 제품 라인업이 갖춰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여전히 우리가 1위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까요?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삼성전자 나름대로의 위치를 공고하게 다져나가겠지만 결국은 아직은 이제 우리가 서로 차지할 땅이 넓은 그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독점해 나갈 수 있는 또 중국 제품들과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단계에 애플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저가 아이폰을 가지고 뛰어들었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급감이 아니라 판매가 증가하는 것이 속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플의 대체품으로서 중국에서 샤오미라고 하는 제품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애플의 저가 아이폰 인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좀 충격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이 중국 시장에서 지금 3G가 넓어지면서 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도 속도 경쟁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 이 FD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TD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FDD 시장에 뛰어들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새로운 LTE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제표준으로 인정도 받았죠. 이와 관련돼서 투자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향후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또 3G 시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와 관련된 시장 동향이 크게 각광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애플향 부품주들. 결국은 애플의 이런 신제품들이 늘어나게 되면 라인업이 늘어나게 되면
관련된 부품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같은 종목군들로 제가 꼽아본 것은요. 이 중국으로 일부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 KMW 같은 통신 장비주들. 자, 그리고 인터플렉스와 실리콘웍스와 같은 애플향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매출이 조금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에 대해서 이 차이나 모바일과 애플이 함께 손을 잡은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투자 방향에 대해서 점검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지표들 특히 PMI 같은 기업들의 심리지표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ISM 지수입니다. 8월 1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지수죠. 자,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문 개선되고 있죠. 생산 개선되고 있죠. 고용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공급이나 재고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모두 개선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재고만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약간 눌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PMI 같은 경우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금 고용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주택 지표가 약간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말 그대로 상승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축이기 때문에 기존에 좋았던 것은 탄력을 조금 줄이는 가운데 우려되었던 산업들 쪽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최근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건 바로 이 신규 주문과 생산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미국도 지금 전체 산업이 다 좋은 건 아니죠. 특히 미국 산업들도 굉장히 격차가 심해지면서 최근에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격차 벌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신고가 종목이 보잉 같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항공산업 정말 좋고요. 또 오늘 같이 발표된 미국의 7월 자동차 판매 무려 15%나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이 좋아지는 흐름 속에서 가장 좋아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미국의 빅3 그리고 이번 달에는 독일의 폭스바겐 또 일본 업체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한국의 기아차와 현대차는 뭐 2% 내외 정도의 반등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자,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미국 지표를 이끌고 있는 산업은 굉장히 일부다라는 겁니다. 지금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화학산업을 기초로 해서 주택건설 투자 쪽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운수장비 내에서 항공주문 그리고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약진에 한국 기업들의 수혜는 조금 미미하고요. 항공산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적고 세계적으로 기술도 가장 떨어지는 분야여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지표가 좋아져서 한국 수출이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약간은 어폐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한국의 수출이라든지 한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매출도 분명히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감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지표들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자동차들이랑 유럽 자동차들 주가도 많이 가잖아요. 현대 기아차도 많이 가고요. 다르죠? 다를까요? 예, 완전히 다르죠. 지금 포드나 이런 빅3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상 최고가나 최근 5년 내 신고가를 가고 있는 반면 현대차는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단기 박스권 돌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도요타 같은 종목도 저점 대비해서 이미 뭐 100%가 넘게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격차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BMW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지만 푸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지금 기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전 세계 자동차 주가 흐름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대기아차 많이 팔리잖아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현대기아차가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올랐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비싼 차를 제가격에 많이 팔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나 선진국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보다 특히 일본 업체들보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것에 시장이 고무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바로 역전되었습니다. 오히려 현대기아차보단 일본차가 잘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고가차 라인은 최근에 거의 급전직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잘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이 현대차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 픽업 트럭 쪽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이 이머징 쪽 상황은 나쁘지 않겠지만 선진국 상황은 나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머징 마켓의 경제 탄력이 둔화된다면 그나마 잘 팔렸던 중국이나 브라질 쪽에서도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자동차 개선을 놓고 봤을 때 현대기아차가 잘 될 것이다라는 시각은 조금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런 지표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유럽 지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유럽 지표들의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시면 이 중국 지표군요. 이 중국 지표의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시면 지금 PMI를 구성하고 있는 중국 국가통계국 PMI를 구성하고 있는 전 부분이 최종 재고를 제외한 전 부분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PMI가 두 개가 있죠. 국가통계국에서 집계하는 PMI가 있고 HSBC라고 하는 은행에서 집계하는 PMI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국가통계국에서 집계하고 있는 것은 40개 국영대 기업의 PMI, 즉 구매자 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그들의 기업 심리를 반영한 거고요. 자, 그리고 HSBC 같은 경우는 600개의 중소형 기업들의 기업 심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통계국 쪽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구매 단가도 올라가고 있고 주문 잔고도 늘고 있고 신규 수출 주문도 늘고 있는 등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부 항목은 모두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살펴보시면 자, 이것은 뭐냐면 제조업 PMI와 함께 신규 주문과 신규 수출 주문을 2로 나눠서 재고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보다 신규 주문이 많다면 결국은 재고가 소화되는 가운데 가동률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관측한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신규 주문과 신규 수출 주문이 모두 좋아지면서 재고가 조금 전의 그림을 보시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PMI도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연도별 흐름인데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도의 그 국가통계국 PMI를 살펴보니까 계절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로 춘절 효과 때문에 봄에 좋았다가 여름에 눌러앉았다가 3, 4분기 들어서 좋아지는 효과들. 과연 이번에도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볼까요? 그 다음 살펴보면 기업별로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기업은 괜찮지만 중소기업이 최근에 많이 안 좋아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PMI는 분명히 온도 차이를 느끼고 있다. 기업별로. 대기업이 다르고 특히 국영대 기업이 다르고 중소기업들, 정부가 지금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흐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국의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M2 이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PMI, HSBC와 국가통계국 PMI의 스프레드가 빠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아까 살펴봤던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동향이 서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게 빠지고 있다는 것은 HSBC는 계속 빠지고 국가통계국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차이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통화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도 대기업들은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이제 돈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국의 지금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미국의 ISM 지수도 좋아지고 있고 유럽 PMI도 오늘 발표되었던 게 나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이 중국 쪽의 국가통계국 지수도 좋아졌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이런 지표들이 좋아진다. 특히 생산 지표들이 좋아진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도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유럽의 회복은 또 미국의 회복은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머니의 선택에서도 한번 조선업종 관련돼서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 수출을 지금 보시면 조선을 빼면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주문 증가는 거의 조선업종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연결해 본다면 유럽의 PMI 회복에 국내에서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쪽은 IT와 자동차 일부, 그리고 조선업종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실제적으로 미치는 수혜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거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정부가 아예 의도적으로 PSA 그룹, 그 르노가 아니라 어디죠? 시트로엔과 푸조 그룹을 살리려고 프랑스 정부가 이제 의도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EU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프랑스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한 약간의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유럽 시장 내에서 C 세그먼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준중형차의 신차 라인업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럽의 PMI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틀린 얘기라는 거죠. 조선업종과 함께 IT 일부와 조선업종 일부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화랑을 보이고 있는 항공과 자동차 산업,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IT 서비스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의 GDP가 이번에 왜 좋았냐면 1%에서 1.7%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따 다시 한번 언급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미국 GDP에 산정되는 방식이 변했고 그 방식 안에서 무형자산을 GDP 안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3분기부터는 아마 그런 효과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것을 GDP로 편입했다라는 것은 그것의 부가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산업을 앞으로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밝혀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산업들, NHN을 포함한 뭐 플랫폼 기업들, IT 서비스 기업들, 이런 쪽이 지금 미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다. 또 미국과 트렌드를 같이 가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ISM 지수 움직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한국타이어, 최근에 미국 공장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NHN처럼 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처럼 어느 정도 항공산업에 좀 연동할 수 있는 종목들, 뭐 그나마 이런 종목군들이 트렌드에 쫓아가는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지표가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잘 봐야 됩니다. 국영대 기업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영대 기업이 좋아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 쪽에서 투자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영기업들의 수주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간 좋아지고 있지만 전체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내수시장 쪽의 중소기업들의 흐름은 아직도 가시밭길이라는 관점에서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이해는 굉장히 어설프다. 그렇다면 중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은 과거 봤던 소재, 산업재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법인의 이익이 정말 증가해서 국내 이익 기여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좀 봐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실증적으로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중국 법인의 실적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일부 자동차 부품주,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만도 같은 종목이 꼽히는 양상이었고요. 자, 그리고 동방 홈쇼핑의 흐름이 여전히 좋은 CJ 쇼핑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코스맥스 차이나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정도가 그나마 중국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PMI, ISM 지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증가할 거다. 한국의 7월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들 종목을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뜨겁게 달궜던 종목군들, 어떤 종목이 뜨겁고 어떤 종목이 차가운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번에는 종목 구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신고가 영역에서 쉽게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바로 홈쇼핑 쪽입니다. 자, 이 홈쇼핑 쪽이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3번에 걸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성장기는 TV 홈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채널, 케이블 TV의 시청 가구 수가 어느새 벌써 1,500만, 1,600만을 육박하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차적으로 가장 빠르고 강하게 증가했던 기간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정체를 보이다가 2004년, 5년부터는
보험 판매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홈쇼핑에서 보험을 엄청나게 팔았죠. 물론 지금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 이때 이 보험 판매로 인해서 2차적인 성장, 이때는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양적인 성장이 가장 폭발적이었을 때는 이 초기 국면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거쳐서 정체를 보여줬던 것이 다시 2010년도 들어서부터 외형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질적인 성장도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3차 성장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3차 성장기는 이 홈쇼핑별로 굉장히 다양한 취급 상품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과거와 같은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차별화되고 자신들에게 이 PB, 그러니까 자신들의 브랜드를 단 그런 제품까지 런칭하기 시작하면서 이익률도 좀 끌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생겼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장하는 구간에서 이제는 이런 모바일 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데다가 모바일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가 더해졌다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바일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모바일이 홈쇼핑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모바일 쇼핑은 홈쇼핑의 곁다리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성장폭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시장의 성장이 2012년에는 1조 7천억 정도였다가 바로 2배로 늘죠. 바로 2배로 늘고 올해 이제 예상대로라면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이때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뭐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을 걷고 있으니까 지금 모바일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전체 홈쇼핑 규모를 본다면 몇십조 시장에서의 7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성장의 끝이 어딜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홈쇼핑에 관련된 관심은 더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홈쇼핑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성장 동인은 무엇이 되느냐? 다음 그림 살펴보면 나오는데요. 자, 홈쇼핑을 왜 이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싸다, 편하다. 싸다, 싸다, 편하다. 보시면 저렴한 가격, 편의성. 그 다음에 뭔가 얹어주죠. 항상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것을 보시면 내가 원래 사야 될 건 이건데 뭘 계속 얹어줍니다. 뭐 관련된 상품을 얹어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을 더 줄 때도 있고요. 또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뭐 카드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교환 반품도 의외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건데, 자, 이러한 트렌드가 체감 경기가, 특히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소비 트렌드와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홈쇼핑 종목군들이 계속 신고가 영역에 머물거나 현대홈쇼핑처럼 이번 주에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이 세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는데요. 자, 2013년과 14년의 PR을 비교해 보니까 월등히 높은 것은 CG홈쇼핑입니다. 그 다음 GS홈쇼핑, 현대홈쇼핑이 지금 10배도 안 되는 수준에 닿아 있는데 왜 이런 변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익 모멘텀은 GS홈쇼핑이 가장 강하죠. 그런데 CG홈쇼핑은 이익 모멘텀과 함께 해외 시장, 해외 법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중국 법인도 있고요. 동방홈쇼핑 같은 그 외에도 동남아 쪽으로도 진출을 많이 해서 이 해외 시장의 성장성에다가 모바일, 거기다 여러 가지 다른 이 성장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GS홈쇼핑이고 현대홈쇼핑은 2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 정도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치를 넘었던 종목보다는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밸류에이션과 함께 또 비교를 해볼까요? 다음 그림 살펴보죠. 실제적으로 2013년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니까 CG홈쇼핑은 금액으로 보면 가장 많지만 증가율은 26%, GS홈쇼핑은 금액은 두 번째이지만 증가율은 61%, 현대홈쇼핑은 오히려 지난 분기보다 0.4%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작년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올 상반기까지도 꾸준하게 신고가 영역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과연 이 종목들이 계속 이러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종목은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도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긴 하겠지만 상대적인 강도, 즉 이익 모멘텀의 강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 모멘텀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현대홈쇼핑은 작년 하반기에 워낙 죽을 썼기 때문에 그 베이스 이펙트와 함께 상반기에 투자금 증가에 따른 효과가 오히려 하반기에 더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홈쇼핑 종목은 이쪽보다는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세 종목의 이제 주가를 비교한 것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GS홈쇼핑이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J홈쇼핑, 그룹 리스크가 있었는데도 이 정도 버틴 것은 굉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현대홈쇼핑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장기간으로 보면 저평가되었던 현대홈쇼핑이 하반기에 예상됐던 대로의 실적만 나온다면 현재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 대부분 정리를 했는데요.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구간, 특히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어느 정도 업종을 이끌어왔던 대표 종목인 GS홈쇼핑이나 CJ홈쇼핑의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목들의 모멘텀이 약해지는 가운데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 그럼 과연 이 업종이 성장도 잃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냐를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보면 CJ홈쇼핑이나 GS홈쇼핑은 홀딩 정도, 그리고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는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애널리스트도 홈쇼핑 주문 많이 하세요? 저는 모바일로는 거의 안 하고요. 가끔 이제 제가 이용해야 될 게 있으면 뭐 TV를 이용해서 뭐 몇 가지 제품도 사고 있는데 주로 이제 식료품 정도는 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상품의 종류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지 홈쇼핑사의 그 브랜드를 보고 사질 않지 않나요? 그건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어차피 제가 개개인의 어떤 흐름을 보고 사는 것은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트렌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매출액 증가라든지 산업의 움직임만 놓고 본다면 브랜드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싸고 편하기 때문에 홈쇼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 홈쇼핑주의 투자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산업 전체적으로 아직 성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유통주에 비해서 비싸게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쉽게 싸지진 않을 것이다. 다만 투자 관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약해지는 선도 종목보다는 후발 종목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선발 종목이 너무 많을 때는 후발 종목으로 약간의 종목 교체, 그리고 선발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세가 무너지기 이전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콜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코리아 서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의 지금 실적을 보시면 2013년도에 양적인 성장, 매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좋았던 2004년도의 영업이익률이 8%대였는데 올해 예상되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8%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쭉 떨어져서 저점에서 아주 조금 반등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만들고 있는 것은 뭐냐? 갤럭시 S2부터 갤럭시 S4까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이 PCB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PCB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위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두 얽혀 있죠. 한 가지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이 컴퓨터의 메인보드입니다. 컴퓨터 메인보드인데 이 메인보드 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품들, 여기 이제 일종의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잭들이 좀 많이 있고 여기에 이제 부품들을 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는데 이것들까지 다 떼어내고 나면 이 회로기판만 남을 수가 있죠. 이 회로기판을 우리가 PCB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PCB를 만드는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이 PCB를 만드는 전문 업체인 코리아 서키트의 전반적인 흐름을 최근에 살펴보니까 굉장히 기술력이 높다라는 거죠.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거의 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갤럭시 S2와 갤럭시 S3가 말 그대로 대박을 치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이익 기대도
말이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PCB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녹스, BH, 그다음에 대덕그룹들, 대덕 GDS나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 거기다 인터플렉스, 뭐 이제 PCB 쪽에 들어가기만 하면, 또 FPCB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S3에서 S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이엔드 제품들의 탄력이 둔화되다 보니까 세트가 죽었는데 부품이 어떻게 사느냐, 이런 시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 대장주인 삼성전기, LG이노텍, PCB, FPCB 전부 하향되는 모습. 이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고, 코리아 서킷가 가지고 있는, 또 PCB 관련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영업 구조상 이걸 이제 HDI라고 하거든요. HDI라고 하는데 HDI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세트 쪽에서 흔들리면 당연히 뒷단인 부품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시장은 먼저 우려를 했고, 먼저 뛰어난 주가를 당연히 낮춰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던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PCB 회사들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요? 그리고 3, 4분기에는 예상만큼 실적이 좋아질지를 점검을 해봐야 우리가 올바른 투자 전략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저도 봐도 잘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아까 살펴봤던 갤럭시 S4의 구조에 맞는 PCB였고요. 이게 이제 애플에 들어가는 PCB 구조인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PCB라고 하는 제품,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냥 보면 일종의 그냥 판 아닙니까?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뒤에 좀 굉장히 많은 납땜이 되어 있고 간단한 판처럼 보이지만, 이 판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빌드업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품들, 만들어서 빌드업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면 결국 굉장히 빠른 설계 기술과 함께 런칭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HDI의 성장성, 수익률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도 삼성전자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코리아 서킷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판매량이 정말 급전직하로 꺾이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이런 PCB를 포함한 모든 부품들은요, 초도 물량은 누구한테 줍니까? 가장 기술력이 좋은 업체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나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에 초도 물량을 줘서 가장 높은 이익률을 가져가게 하고, 실제적으로 이쪽에 캐파가 딸려서 이제 2등, 3등 업체들한테까지 물량이 가게 되면 그때는 이익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서킷 같은 업체, 이 어떻게 보면 선발 업체들, 대덕전자와 같은 이런 업체들은 이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늦게 떨어지는 업체들이라는 점에서 현재 우려가 조금 과도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여전히 휴대폰 세트 쪽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PCB 시장이 아주 옛날처럼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과도하게 많이 떨어졌느냐 아니냐를 판단의 정도의 를 해볼 시기는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도 업체들, 대표적으로 대덕그룹을 비롯한 코리아 서킷,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는 조금 주목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 코리아 서킷가 30% 이상의 지분을 인터플렉스라고 하는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플렉스가 굉장히 교묘한 종목이죠. 애플과 삼성의 모두 FPCB,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휘어지는 연성 PCB 기판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아이폰과 관련돼서 쭉 살펴봤을 때 인터플렉스의 지분이 아이폰 4S로 가면 굉장히 낮아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삼성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아이폰 5S도 납품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코리아 서킷의 PER은 올해 실적이 회사에서 예상한 대로만 나온다면 7배 아래 수준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조금 싸지고 있다. 그래서 이 코리아 서킷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HDI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제가 회사에 직접 질문을 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고객의 다변화. 지금 삼성전자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고객의 다변화를 통해서 조금 해결해 나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의 다변화. 지금 HDI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PC와 관련된 D램용 혹은 낸드 플래시용 이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뭐 디램도 단순하게 디램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디램 위에 PCB를 얹어서 일종의 모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로 다변화를 시켜서 업종 간 다변화, 품목 간 다변화, 그리고 고객차의 다변화를 통해서 리스크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상반기보다 좋은 실적 내지는 비슷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의 주가는 조금은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PCB 업계의 전망이 아주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도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른 군소업체와 함께 너무 과도하게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서서히 점검해 볼 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들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대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주가의 반등을 미리 예상을 하고 지금 사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다만 매수의 방법은 분할 매수의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제지표가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FRB 예상만큼 좋아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정책이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우려를 시장은 일부 하고 있는데 동양중금증권의 조병인 연구원은 이런 우려는 아직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포트의 내용을 살펴보고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거죠. 예상 컨센서스 1%였는데 GDP의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 경제는 좋아졌다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 미국 경제만 좋아지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국가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좋아지고 있느냐? 빅3 중에 나머지 2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살펴볼까요?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중국의 국가 PMI 돌아섰죠. 50일 올랐었습니다. 자, 유로존 PMI는 2년 만에 50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EU, 미국이 모두 PMI, 즉 생산자 관리지수가, 구매지수가 모두 50을 기준선을 넘어서 경기 확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이것이 빠른 성장인가, 연속성 있고 정말 강한 성장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미국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 3분기, 또 유로존의 3분기,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봤을 때 작년 6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성장은 하긴 하지만 여전히 강한 성장은 아니다. 즉 방향은 위쪽으로 틀었는데 이것이 정말 강한 방향으로 가서 FRB 쪽이 빠르게 무언가를 정책을 축소할 수 있을 정도,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시장 상승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조병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리포트의 내용이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시면 지금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요. CT에서 집계하고 있는 매크로 리스크, 매크로 리스크라고 하면 거시지표에 대한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리스크와 함께 채권 금리 수익률을 가지고 일종의 상관계수를 구했는데 상관계수가 뭡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면 1이고요. 전혀 다른 역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을 기록하는 게 상관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로 가고 있느냐,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매크로 리스크와 함께 채권 시장의 수익률은 음의 상관계수,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약간 높아지는 구간에서도 채권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무언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리스크를 감지하면서도 채권 시장으로 잘 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연구원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저랑 마찬가지로 미국채 10년물을 주로 보고 있는데요. 자, 미국채 10년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국제 10년물을 보시면 분명히 레벨은 많이 높아졌죠? 저점이 1%대 중반이었으니까 지금 100bp 이상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그런 구간에서도 최근에 이제 변동성은 좀 줄어들면서 박스 안에 묶이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 레벨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위험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연준 회의가 지나가는 구간에서도 더 이상 강세가 없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전히 이 채권 쪽에서 빠져나오는 돈이 없다라는 점. 또 다시 한번 채권을 뭐 선호하는 그런 자금도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서 채권 금리가 더 높아진다면 이제 시장이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나 여전히 정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아까 결론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포인트는 시장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데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테이퍼링이 경제 회복 속도가 미약해서 쉽게 나타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랠리는 더 이어진다. 이런 시각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시각에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좀 지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리포트를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의 GDP 산정 방식이 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소비 지출과 고정자산 투자, 순수출, 정부 지출로 이루어진 이 GDP의 부분에서 뭐가 신설됐습니까? 지적재산 투자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투자라든지 R&D 비용이라든지 영화나 드라마 제작 같은 비용들이 이제는 비용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모두 GDP 안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부가가치를 낸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걸 신설했다라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GDP의 전반적인 성장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미국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로 이것을 편입하겠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모두 비용으로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용으로 빠져 있었던 것을 GDP 안으로 넣었다라는 것은 이쪽의 성장세가 앞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미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이런 지적재산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말 미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항공업종, 뭐 일부 셰일가스와 비롯한 화학업종. 그러니까 화학업종도 석유와 일반 석유화학은 아니죠. 셰일가스와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일부 종목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뭐 이런 쪽에서 미국의 수혜를 정말 받을 수 있을 만한 부품주 타이어,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수혜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좋아진다는 건 정말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또 그만큼 미국의 이제 경제 수출 증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GDP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쪽은 여전히 이쪽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거나 미국과 뭔가 기술 제휴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트렌드를 국내에서 쫓아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일평균 수출을 보시면요. 이번 7월달 지표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일평균 수출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지금 분명히 보시면 아까도 이제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미국 지표 7월 지표 좋아졌죠? 유럽의 7월 지표 좋아졌죠? 중국의 7월 지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의 총량은 늘었겠지만 일평균 수출은 줄어들었다는 것, 수출 모멘텀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과거처럼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한국의 수출이 늘어날 거야 라는 그 등식이 의외로 잘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수출과 관련돼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할 것입니다는 한국의 어떤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할 것입니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달라졌다. 의외로 좀 복잡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 워낙 오랜 경기 침체를 겪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자국 기업들,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배려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호재가 과연 국내 호재로 이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특히 유럽 쪽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선박 빼버리면 굉장히 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일평균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도 줄어들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출과 관련돼서 대유럽 수출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실제로 선박을 빼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과 FTA를 통해서 뭐 자동차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물론 늘어났죠. 앞으로도 조금 정도는 늘어날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가졌던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선박 수출 같은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시 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쪽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대유럽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조선업종이기 때문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성과와 함께 이런 수출의 계속적인 증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LNG선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린다면 본행제 관련주를 묶어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상선 쪽이라면, 탱커나 상선 쪽이라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지표를 단순하게 수출 지표가 좋아지니까 우리나라도 모두 좋아질 거야 라는 등식은 깨졌다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양의 측면으로 보면, 비중 측면으로 보면 중국이 제일 비중이 높지만 부가가치 쪽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러시아, 뭐 캐나다, 이탈리아, 인도 같은 국가들이 더 높다라는 거죠. 미국 지금 전체적으로 양은 작지만 부가가치 같은 경우는 12%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의 중요성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 한국과 계속 어긋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T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정말 일부 산업을 제외할 경우에는 이들 국가에 추구하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이 한국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지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아까 리포트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FOMC 쉽게 테이퍼링을 시도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미국의 경제지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테이퍼링은 제가 보기엔 연내 시도될 가능성, 특히 9월에 처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안 나올 거다라고 긴장을 풀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긴장을 하고 있다가 오히려 지나가서 긴장이 풀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9월 달에 테이퍼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9월 중순이죠. 아마 그때쯤에서 무언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회복되니까 한국 수출이 늘어날 거야는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아니다라는 거죠. 특정 산업, 특정 종목에만 영향이 돌아가고 있다. 그것도 간접적인 영향이거나 의외로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것도 더불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 뭐 이런 종목군들을 대안으로 제시해드리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 호전에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거의 없다라는 점, 유럽도 조선업종을 제외하면 별로 없다라는 점, 중국의 회복에도 별로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유럽 지표가 좋아지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좋아지는 지표의 흐름이 과연 한국의 실물 지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은 실제 숫자상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조선업종, 그리고 컨텐츠 쪽, IT 서비스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 종목군들이 그나마 실적, 숫자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과 관련돼서는 한국의 얘기를 듣기보단 외신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반응보다는 실물 지표로까지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 시간에 걸쳐서 리포트, 종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점검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 것은 여전히 시장이 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지수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수익률을 극도로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시장인 만큼 정말 마음 단단하게 먹고 단기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정말 긴 그림에서 저평가된 종목이 무엇인지를 꾸준하게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